남자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여자가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앞날과 혼사는 평생의 가장 큰 숙제이자 걱정거리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5살의 은퇴한 공장장이 단 한 번의 식사 자리를 통해 사윗감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딸의 인연을 직접 끊어냈던 실화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완벽하기만 했던 사윗감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인맥을 넓히기 위해 스스로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술 따르는 동작 하나에 어떤 악마 같은 디테일이 숨겨져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노련한 공장장이 그 자리에서 예비 사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다음 날 바로 파혼을 선언했을까요? 완벽하게 포장되었던 한 청년의 이미지가 어떻게 자신의 작은 손짓 하나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딸이 한 달 뒤 어떤 사건을 겪으며 아빠 고마워요 라는 말을 남기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내막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문식입니다. 올해 65이죠.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제법 이름난 전자부품 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은퇴가 늙어가는 방식의 변화라고들 하지만 저는 비로소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풍경들을 천천히 눈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이 낡은 아파트에서 30년째 살고 있는데 베란다에 놓인 난초 몇 화분이 제 유일한 소일거리입니다. 예전에 먼저 떠난 아내는 제 손을 보고 회로 기판이나 만지고 기계나 만질 줄 알지 저 거친 손으로 어떻게 저 귀한 꽃을 키우겠냐고 타박하곤 했죠. 하지만 요즘 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니 꽃봉고리가 하나둘 맺히는 걸 보며 깨닫습니다. 세상 만물은 꽃이든 사람이든 진심을 다해 들여다보면 그 이면의 도타오가 보인다는 것을요. 전반생은 경제성장의 급행열차에 몸을 실은 덕에 남도 끝자락에서 올라온 소년이 공장을 일구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공장장이 되기까지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정밀 부품이 아마 제가 먹은 쌀알보다 많을 겁니다. 저는 기계를 보는 눈 하나는 정확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나사가 헐거워졌는지, 어떤 칩의 수율이 안 맞는지, 기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결함도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면 19은 맞췄죠. 사람을 보는 눈도 그만큼 자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겪으며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내뱉지만 속엔 칼을 품은 자, 묵묵히 일하지만 서투른 자 눈만 높고 실력은 없는 자들을 수도 없이 보았으니까요. 생산 라인에서 부품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술상에서 동료를 대하는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그릇을 결정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곤 했지요. 기계는 핵심 부품을 봐야 하고 사람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을 봐야 한다고요. 은퇴 후 제 유일한 걱정은 금지옥엽 키운 딸 지은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외국 유학까지 다녀와 현재 여의도 금융권에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백령 화이트 콜라입니다. 다 좋지만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만 보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죠. 특히 사랑 앞에서는 소위 연애 뇌가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지은이가 처음 남자친구 오승현을 집에 데려왔을 때 제 마음속에는 사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승현은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나타나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임 공장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은이에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늘 들어왔는데 오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던 남대문 시장의 유명한 맛집에서 공수해온 귀한 안주거리를 챙겨왔더군요. 그 세심함에 첫인상 점수가 꽤 올라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지은이를 챙기는 모습이 아주 지극정성거린이었죠. 지은이가 새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묵묵히 새우 껍질을 까서 소스를 찍어 딸의 앞접시에 놓아주더군요. 딸이 저와 대화할 때 옆에서 미소 지으며 경청하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딸이 저토록 아낌을 받는 걸 보니 마음 한편에 짐이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그의 배경을 물었습니다. 부산 사상구 쪽에서 대대로 볼트와 너트 수출을 크게 하는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가업을 이어받길 원하시지만 저는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 말은 꽤 근사했습니다. 집안 배경이 든든하다는 점을 은연중에 알리면서도 독립적이고 상취심이 강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지요. 국제금융 정세나 신산업 트렌드에 대해서도 유창하게 분석하는 모습에 지은이의 눈은 하트로 변했고 9세대 제조인인 저조차 이 친구 참 똑똑하고 언변이 좋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식사 내내 제 과거 무용담에 관심을 보이며 요즘 젊은이들이 공장장님 같은 실전 경험을 더 배워야 합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지은이에게 너무 잘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제게는 약간의 위화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운명을 믿지 않지만 디테일은 믿습니다. 부산 사람이라면 부산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네 말투와 기억들이 너무 매끄럽기만 하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일단은 그 의구심을 눌러두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상을 치우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승현 씨, 정말 괜찮지 않아. 눈이 반짝이는 것이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사람 상대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만 답했죠. 아빠 또 의심부터 하지 마.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야. 지은이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늘 2번, 3번 보게 마련이지만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인지 자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관계는 견고해 보였고 승현은 주말마다 찾아와 바둑을 두거나 경제 뉴스를 논하며 저를 즐겁게 했습니다. 저도 서서히 마음을 열고 이 정도면 지은이를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가장 마음을 놓았을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승현은 바둑을 한 판 두고 평소와 달리 서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우려낸 차를 내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공장장님,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은이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함께 고생하셨던 어르신들과 동료분들을 정식으로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신 선배님들의 경험도 배우고 싶고요. 젊은 친구가 제 인맥을 존중해주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대견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조만간 밥 한 끼 삼아. 승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당은 제가 최고의 장소로 예약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고 난 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본심을 털어놓더군요. 사실 승현 씨가 이번에 용산 쪽 재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하는데 시의회 박 의원님이 핵심 인물이래요. 예전에 공장장님이 박 의원님 초임 시절에 큰 도움 주셨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사 좀 드릴 수 있게 다리 좀 놔달라는 거예요. 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이런 청탁을 싫어합니다. 박 의원과는 공적으로 도왔을 뿐 대가를 바란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은아 사업은 실력으로 하는 거지 인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제 엄한 목소리의 지은이는 아빠 요즘 세상은 인맥도 실력이에요. 승현 씨도 자기 사업 열심히 하려는 건데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라며 매달렸습니다. 결국 딸의 간청에 못 이겨 자리는 만들어주마. 하지만 나는 소개만 할 뿐 밥상에서 어떤 말도 보태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현은 바로 다음 날 한남동의 최고급 중식당 룸을 예약했습니다. 메뉴와 와인 리스트까지 미리 보내온 것을 보니 박 의원의 취향을 꼼꼼히 조사한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고성능 기계 같은 치밀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명단에 제 오랜 부하 직원이자 형제 같은 황 부장도 넣으라고 했습니다. 승현은 당연히 모셔야죠 라며 흔쾌히 답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사교 무대에 소박한 황 부장은 달가운 손님이 아니었음을요. 저는 완벽해 보이는 금속도 서로 다른 시약에 넣어봐야 진위를 알 수 있듯 권력자인 박 의원과 소박한 황 부장이라는 두 개의 시약을 준비한 셈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승현은 맞춤 정장을 빼입고 나타났습니다. 지은이도 우아한 드레스로 멋을 냈죠. 식당은 화려했고 창밖으로는 남산타워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황 부장이 낡은 점퍼를 입고 조금은 주눅든 모습으로 들어왔을 때 승현은 비즈니스적인 미소로 짧게 인사한 뒤 곧바로 술상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지은이가 서먹한 분위기를 풀려 애를 썼지요. 잠시 후 박 의원이 들어서자 승현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문을 열고 외투를 받아들며 최고의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박 의원이 정책 이야기를 하면 의원님의 철학이 해외 스마트 시티 트렌드와 일치합니다라며 맞장구를 쳤고 골프 이야기를 하면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상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는 타인의 기분과 욕망을 포착해 가장 안락한 응대를 제공하는 최고의 레이더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뜨거운 수프를 서빙하다 손이 떨려 식탁보에 국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겁니다. 다른 접시에는 튀지도 않은 아주 작은 실수였죠. 여직원이 사과하려는 찰나 승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까? 의원님 모신 자리에서 이게 무슨 무례예요? 당장 매니저 불러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고 오만했습니다. 조금 전에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약자를 짓밟는 가혹한 감독관의 얼굴만 남았습니다. 박 의원이 허허 웃으며 괜찮네. 젊은 사람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나서자 승현은 그제야 의원님이 너그러우셔서 다행입니다라며 다시 굽신거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권력자와 바닥의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몇 초 사이에 저토록 달라질 수 있다니 그것은 인격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술 따르는 장면에서 저는 그의 영혼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는 값비싼 프랑스 와인을 들고 잔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 의원에게 따를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병을 정중히 감싸고 방울이 떨어질까봐 흰 천까지 받쳐가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의원님, 이 빈티지가 아주 훌륭합니다. 마치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는 신하 같았죠. 두 번째 제게 따를 때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한 손으로 따르며 공장장님도 한잔하시죠 라며 예의를 차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 황 부장 차례가 되자 그는 엉덩이도 떼지 않은 채 옆으로 팔만 뻗어 술을 콸콸 부었습니다. 잔에 술방울이 튀었지만 닦아주기는커녕 황 부장님도 드세요라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공장 주인이 미숙연공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듯한 무미건조하고 오만한 온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잔을 채울 때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아주 여유롭게 승리자의 만찬을 즐기듯 따르더군요. 세 잔의 술 세 가지 태도, 그리고 세 층의 인간성. 권력 앞에서는 자존심을 버리고 이용 가치가 있는 예비 장인에게는 계산된 예의를, 그리고 무력해 보이는 노인에게는 뼈저린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술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재는 척도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승현은 68만 원이라는 계산서를 보란 듯이 식탁에 올려두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박 의원을 배웅하고 돌아온 그의 얼굴에서는 가면이 벗겨진 듯한 피곤함과 계산이 끝난 자의 득의양양함이 교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황 부장이 차 안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장장님, 저 친구 신보가 못됐습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 하면서 우리 같은 현장직들 무시하던 젊은 간부들 눈빛하고 똑같습니다. 집에 도착해 지은이를 기다렸습니다. 지은이는 행복한 얼굴로 들어왔지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승현이가 그 여직원에게 한 행동을 봤니? 그리고 박 의원님과 황 부장님께 술 따르는 자세가 어떻게 달랐는지 기억하니? 지은이는 그건 사소한 거잖아요. 의원님 앞이라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며 그를 변호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인품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대할 때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하고 아무 이익도 줄 수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다. 그가 여직원에게 보낸 가혹함은 나중에 네가 이용 가치가 없어졌을 때 네가 받게 될 대우이고, 황 부장님께 보낸 무시는 그가 세상을 보는 진짜 시선이다. 그 세 잔의 술은 그가 이미 우리 모두에게 매겨놓은 가격표였어.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세 개의 찻잔을 꺼내 그가 했던 동작을 그대로 재현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부장에게 하듯 물을 튄 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가 더 이상 그의 체스판 위에서 쓸모있는 말이 아니게 될 때 너는 이 잔이 될 거다. 지은이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황 부장에게 연락해 그의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쪽 인맥을 총동원했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승현 본명은 오민혁. 그는 부산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고 그는 도박과 지하 선물 거래로 부모님의 퇴직금과 집 담보 대출금까지 모두 탕진하고 서울로 도망친 빚쟁이였습니다.
황 부장이 보내온 사진 속에는 빨간 딱지가 붙은 대문 앞에서 만견자실에 있는 그의 늙은 부모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올라와 이름을 바꾸고 집안을 세탁해 인맥과 배경이 있는 지은이를 발판 삼아 다시 한탕을 노리려 했던 사기꾼이었습니다. 지은이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딸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순수했던 사랑이 쓰레기 같은 연극이었음을 깨달은 고통이었죠. 다음 날 지은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는 직접 끝내겠다며 승현을 회사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 저는 근처 좌석에 앉아 지켜보았죠. 승현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 평소처럼 가식적인 미소를 지을 때 지은이가 차갑게 뱉었습니다. 헤어져요, 오민혁 씨. 이름이 불리자 승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체가 탄로나자 그의 본성은 폭력적으로 돌변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그는 손을 휘둘러 지은이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거친 기계를 만지며 단련된 제 소나기 힘은 허울뿐인 청년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자한테 손을 대다니 인성만큼이나 실력도 형편없구나. 그는 저를 향해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지은이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당당히 외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이 카페 CCTV에 내 폭행 미수 장면 다 찍혔고 네가 저지른 사기와 채무 관련 증거들 다 넘길 거야. 감방에서 평생 썩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지명수배와 경찰이라는 단어에 그는 겁에 질린 개처럼 도망쳤습니다. 카페 안은 정적이 흘렀고 지은이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의 손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지은이는 제 곁에 앉아 평화롭게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그 가짜 모습에 속아 내 인생을 다 퍼주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았지만 이제 지은이는 포장된 말보다 숨겨진 행동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베란다의 난초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마음을 놓습니다. 모든 진실은 아주 작은 틈새, 그 사소한 디테일에서 새어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가요? 혹은 자녀의 짝을 지켜보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자세로 수를 따르는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작은 손짓 속에 그 사람의 평생이 담겨 있습니다.